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최근에 그 어류 영양 사료 그리고 양식 산업의 그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연구 동향, 특히 그 사료 영양 쪽에서는 이제 항생제를 대체하는 사료 첨가제, 그 다음에 어분을 대체하는 어분 대체제 개발, 그리고 이제 artificial grass yield production, grass yield자가 빠졌네요. 근데 이제 인공 수정에 의해서 종묘를 생산하는 뱀장어의 종묘 생산, 이 굉장히 재밌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은을 어떻게 하면 수은 중독을 좀 감소시킬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기후의 온난화에 대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 연구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분야들이고, 또 최근에 결과들이 나온 것들이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 첨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양소의 요구량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그 첨가제를 넣어서 성장이라든가 소화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그 결과를 더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주로 목적은 소화율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그 이제 섭취율을 높이거나 또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사료 효율을 높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증강을 시키거나 성장을 증강시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영양인자를 줄이거나 또 그 스트레스 같은 거를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성전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항생제를 대체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료 첨가제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양식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밀도를 높이고 작은 면적에서 더 많은 어류를 양식하기를 원하죠. 또 주로 들어가는 그 어분을 식물성 단백질로 값싸니까 이걸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류한 데는 어분이 더 맛있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 들어가는 게 맛이 없죠. 또 밀도가 높으니까 또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장이 많이 떨어지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또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런 항생제를 대체할 사료 첨가제에 대한 요구가, 연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항생제의 위험성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병을 치료하거나 또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 환경 친화적으로 이런 첨가제를 사용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참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인데요. 아주 그 노르웨이의 모델적인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 선은 연어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에 최근엔 뭐 150만 톤까지 생산하는데 2017년에 한 120만 톤이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항생제 사용량입니다.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1987년을 보시게 되면 어류 생산량은 약 한 15만 톤? 그런데 항생제 사용량은 약 한 50톤 정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2017년, 뭐 16년, 15년은 거의 1톤, 2톤 수준입니다. 저희가 부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많은 연구에 의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잠시 볼까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2017년, 18년, 뭐 지난 한 10년 동안을 보면 좀 창피한 정도로 200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은 242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6톤, 15%만 처방전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85%가 206톤. 그런데 이 사용량이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2017년과 18년을 비교하면 그래도 처방전을 사용한 것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위안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는 수천 톤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항생제를 대체할 연구들은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생균제를 사용한 프로바이오틱, 또 생균제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이런 걸 이제 합친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신바이오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분을 줄여 있는 사료에 어떤 첨가제들이 좋은지, 그 다음에 유기산, 그 다음에 이제 천연 미네랄, 그 다음에 미생물이라든가 미세 조류의 추출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신바이오틱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균제 먹이를 같이 넣어줌으로 해서 신바이오틱을 만들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본다 사료 내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균제들은 사실 그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주 스토막이나 이 위나 소화기관에는 그 산도가 높은데 거기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선별을 하거나 또 보호를 해서 투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우리가 또 특별히 바실루스 सब틸리스 같은 거는 뱀장어에서 우리가 추출을 직접 해가지고 다른 여러 어종과 또 지에서도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분을 보시면 지난 한 25년 동안의 생산량이 약 한 75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물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해마다 좀 들쑥날쑥하지만 계속해서 줄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1,000원도 안 했었는데 지금 뭐 2,500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총 양어 사료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연결된 선으로 된 게 지금 그림에서 동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뭐 한 5천만 톤 가까이 지금 양어 사료가 생산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양어 사료에 들어가는 총 어분 사용량은 2005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정체 내지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꾸 연구자들이 줄여서 이제 다른 것들을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어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 이걸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주로 이게 가금 사육 또는 돼지, 특별히 이제 어린 자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양식에서 사용은 10% 정도입니다. 80년대는. 그런데 2010년에 어분 사용량을 보면 양식에서 70%, 그리고 이제 돼지 자돈 사료에서는 22%만 사용하고 뭐 조류 이제 우리 가금류에서는 한 6%. 그러니까 뭐 대부분 어류에서 양식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6년을 보면 양식에서 75%, 전체의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돈에서 사용하는 건 조금 23%로 1%가 늘어났고요. 한 6년간 만에. 그다음에 이제 가금류에서는 되려 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75%의 어분을 다 양식에 사용하는데 그럼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 31%가 새우 생산에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3%가 연어류. 그다음에 이제 15% 정도가 이제 해산어류고 그다음에 뭐 13%가 이제 기타 등등하고 그다음에 또 틸라피아라든가 뱀장어에서 또 9% 6%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시 인 피시 아웃이라고 그래서 1kg 어류를 생산하는데 어류가 얼마 들어가냐 이 비율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모든 어종에 있어서 지난 15년 동안에 다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뱀장어를 보시면 줄었다 그래도 아직도 2kg의 생선이 1kg의 뱀장어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kg 생선을 그냥 먹는 게 낫지. 2kg를 넣어서 1kg의 뱀장어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아주 긍정적인 분야는 뭐 잉어 같은 거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몬 같은 것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셀몬 사료의 개발 동향을 보면 90년대에는 약 한 65% 정도를 마린 프로테인, 그러니까 어분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마린 오일, 어유를 그래서 어유하고 어분을 다 합치면 약 한 90% 정도를 전부 다 연어 사료의 90%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2013년을 보면 두 개 다 합쳐서 30%, 어분만을 보면 약 한 20%. 최근에는 어분이 약 한 10%에서 12%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 분 연구자들은 아주 야심찬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이제 그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는 어유와 어분 다 합쳐서 10% 정도밖에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전부 다 식물성으로 대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물론 항상 들어가는 첨가제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타민이라든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연어 산업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엄청난 연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1990년도 이전에는 연어자가 안 붙으면 국가 연구비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90년이 지나서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는 연어 외에도 대구라든가 다른 어종에도 연구 투자가 됐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를 육종이라든가 사료 영양 연구라든가 또 어병 관리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전 세계 어분 대체를 위한 연구 논문 출간 편수를 보면 대단하죠. 70년대까지는 거의 한 편이나 없거나 이랬었는데 현재 1,300편씩 1년에 2018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만큼 어분 대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분이 왜 이렇게 어류에서는 최고의 사료원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기호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균형이 잘 잡혀 있죠. 지방산도 잘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영양인자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비싸고 또 자꾸 공급이 줄어든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어떤 다른 단백질 소스들이 있느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찾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균형이 잡혀야 되고 지방산도 적정히 첨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항영양인자도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류들이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거쳐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어분 대체제로 많이 쓰이는 동물성 단백질들을 보면 육골분, 혈분, 가금 부산물, 그 다음에 이제 우모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오징어 간분, 그 다음에 오징어분, 뭐 혈분, 헤모글로빈 파우더는 이제 혈분하고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지방에서 잡히는 크릴밀, 크릴새우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곤충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크릴분과 곤충분은 아직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나머지들은 현재 많이 포뮬레이션에 그 사료표에 사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사용할 때 걱정하는 거는 이제 아미노산 균형이 잘 잡히느냐. 주로 이제 이걸 가공을 할 적에 가열을 해서 이걸 동물성 부산물 단백질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라이신이라든가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타ion이라든가 이렇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율이 특별히 육군불능 같은 거는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질 관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에 격차가 있다.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이제 해양에서 나오는 어분 같은 거는 필수 지방산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회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동물성 부산물들에는요. 혈분 같은 거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원에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대두박인데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대두박에서도 단백질만을 추출해서 또 단백질만을 아주 걸러서 농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제품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옥수수나 뭐 밀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단백질을 또 농축해서 쓰고 그다음에 땅콩밀 그다음에 이제 모카시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사용되지 않지만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식물성 단백질들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할 때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단백질 수준이 낮죠, 되게. 그래서 이제 대두박에서도 농축 대두박이라든가 단백질도 추출한다든가 이래서 단백질 함량을 높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영양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은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콩 생으로 먹으면 사람도 설사하게 되는데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한다거나 또는 발효를 시켜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항영양인자 문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되지 않는 인성분이 또 높죠. 그리고 기호성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이 동물들 어류한테는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강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단백질원들은 이제 단세포 단백질, 이스트라든가 박테리아균이라든가 미세조류 알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는 제가 이제 특허가 있었는데 어분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성 단백질들을 조합하고 식물성 단백질들을 같이 또 해서 아미노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해서 어분과 유사하게 만든 어분 대체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다른 어분 대체를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은 이제 문제가 단세포 동물들은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가공 과정이 많이 돈이 들어가고 또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소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어종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점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분 대체품은 이제 식물성, 동물성 그 가공 부산물들을 이제 믹스한 건데 아미노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장점은 또 뭐냐면 그 항영양인자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가열해서 가공한 것들 제품이고 또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재미난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 수정을 통한 그 실뱀장어 생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번식학이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병리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생태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막대 그래프는 한국에서 잡히는 실뱀장어, 이게 바다에서 나와서 이제 강으로 올라오는 걸 우리가 잡는 건데 2012년, 13년을 보시면 아주 양이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0톤 정도는 필요한데 뭐 한 2, 3톤밖에 잡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꺾은 금 그래프는 이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더 많이 올라간 가격이 이제 한국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글로벌 가격인데, 아주 비쌀 때는 키로당 이 실뱀장어 가격이 4만 불이 넘었습니다. 4만 불. 그러니까 한 마리에 0.2g짜리가 8불. 그러니까 뭐 8천 원이 넘은 거죠.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마리당 0.2g짜리가 8불이니까 5,000미가 1kg에 5,000미가 들어가는데 4만 불이 넘은 거예요. 그 당시에 2013년에 금값이 얼마였냐면 온스당 한 1,200불. 그러니까 1온스면 30g이잖아요. 그러니까 1,200불 1온스에 하면 1kg에 4만 불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뱀장어 가격이 금값보다도 더했다는 거죠. 지금은 물론 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뱀장어 값도 좀 떨어지고, 지금은 한 3만 불 정도 합니다. 지금 실뱀장어 2018년 가격이. 올해는 더 떨어져서 조금 더 많이 잡혀서 올해는 한 마리당 한 2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500원 뭐 이렇게 0.2g짜리가. 그래도 2,500원 하면 5,000미 하면 약 한 17,000 뭐 한 3만 불 조금, 한 2만 불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에 금맥을 캐는 연구 과제다 이래가지고, 일본은 뭐 워낙 이 운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뱀장어를 많이 먹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운학이 그 뱀장어 먹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날에 무슨 뭐 닭을 먹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구 역사가 한 70년 됩니다. 50년대부터 뭐 거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1973년에 수정을 시키고, 인공적으로 이제 알을 낳게 하고 그 또 정자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부화를 시켰어요. 1973년에.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의 네이처라는 잡지에 7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야마구치 이 선생님들이. 이 양반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전 세계 최초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2002년에, 그러니까 9년, 한 30년 만에 실뱀장어를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리고 2010년에는 2세대.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지금 4세대까지 만들었죠. 그러면 한국은 역사가 어떠냐? 사실은 부경대학교 우리 연구소에서 2003년에 처음으로 수정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중점 연구소를
부경대학에서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수정을 시키고 그 연구팀들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넘어가서 National Institute of Fishery Science인데 2007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5년 만에 2012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실뱀장어를 만들었죠. 그런데 일본도 이 실뱀장어가 그러면 다 생산이 됐으면 뭐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생산가가 일본은 한 2, 300불 됩니다. 마리당. 그리고 한국은 수천만 원이죠. 지금 한국은 뭐 한 2, 30마리씩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일본은 해마다 1000미, 2000미는 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업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생산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타이완은 지금 그 라비 퍼틸리제이션, 그러니까 수정만 90년에 했고 부화를 시키지도 못했고 부화는 시켰네요. 부화는 시켰는데 실뱀장어는 아직 못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 경주에 금맥을 찾는 경주에 뛰어들어서 뭐 잉글랜드,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덴마크, 미국까지 가세해가지고 뭐 전 세계 한 7개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이 연구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친어 관리, 그 다음에 라비가 부화되면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라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기형을 이제 기형 때문에 많이 죽는데 기형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영양학적인 연구, 각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친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치어에 대한 거, 또 자어에 대한 미량 영양소의 그 지방산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공 수정 기술을 또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부화된 자어들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그 사육 관리 방법을 또 임프루브를 시켜야 이게 문제가 풀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으로는 그 우리가 연구하는 것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수은 중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 수산물 식품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뭐 141g 정도를 하루에 먹는 거로 나와 있고 미국은 뭐 65g, 독일은 39g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혈중의 수은 농도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만 봐도 그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그 내륙 지방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수은 농도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2.33 ppb, 1.12 ppb.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해산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산물을 먹으면서도 수은을 혈중의 수은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는데요. 셀레늄이라든가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이나 또는 복합으로 처리해서 넙치 모델에 있어서 넙치의 혈중 그 수은 농도를 줄이고 그 전 어체에 있는 수은 양도 줄이고 또 이거를 직접 쥐에다 먹여서 사람한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해양의 수온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많은 물리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모델을 통해서 이것도 캐나다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그 UBC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면 서브트로피칼, 그러니까 적도 지방과 극지방 사이 그 지역에 있는 고기들이 70년대에는 냉수성 어종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온수성, 그다음에 또 열대성 어종들이 조금 있었고, 그런데 뭐 80년, 90년, 2000년 이 미래는 냉수성 어종이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적도 지방을 보면 70년대에는 대부분 온수성 어종이나 열대성 어종만 있었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가면서 이게 열대성 어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온수성 어종은 줄어드는데, 미래에는 온수성 어종은 없어지고 열대성 어종 자체도 그 숫자가 아주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모델 개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들을 또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상승하니까 이 산소 포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류들이 이 오른쪽 그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포션이 꽤 많았었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기들의 어체가 적응하기 위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몸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양식이라든가 수산업에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그 연구 경향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양식 산업의 동향은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게 지속 가능한 양식. 그러면 이게 유기 양식하고 똑같으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양식과 유기 양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양식이 유기 양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기 양식은 당연히 지속 가능한 양식 중에 한 분야가 되겠지요. 이제 지속 가능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지에서 하는 완전 순환 여가 양식 시스템은 이게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입니다.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쓴 물을. 그 다음에 이제 외해에 나가서 하는 가두리, 먼 바다에 나가서 하는 가두리 양식도 이것도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복합 양식. 그래서 어류와 해조류를 같이 한다든가, 어류와 폐류를 같이 한다든가. 그래서 그 어류가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 양식인데, 이런 것들도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이것도 지속 가능한 양식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염 사료, 이런 걸 개발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양식의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이거는 뭐 그 순환 여가식 그 호주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배출수가 없습니다. 그죠? 완전 순환 여가. 그리고 배출하는 거는 이제 농축을 시켜서 유기물들을 농축해서 뭐 벽돌같이 찍어내서 이건 토양 그 비료를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들이 많이 필요하죠. 생물학적인 필터가 필요하고, 또 물리적인 필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산소 공급기라든가 자동 공급기라든가 살균 시설이라든가 뭐 오존 살균 여러 가지들이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것도 하나의 그 지속 가능한 양식인데, 빌딩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수경 재배, 하이드로포닉, 수경 재배, 식물을 물에서 기르는 거죠. 토양에서. 그리고 양식을 이거를 이제 같이 배합한 겁니다. 그래서 빌딩 안에서 수경 재배를 하면서 양어를 하는 거죠. 양식을. 그래서 그 양식에서 나오는 유기물들을 수경 재배의 영양분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벌써 틸라피아 같은 것들은 상추랑 이런 것들을 같이 재배해서
그 시장에 마켓 가까운 데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도 중요하게 이게 그 양식 완전 순환 여가식의 기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빌딩 양식에서도. 그리고 이제 해외 그 외해 양식, 가두리 양식은 먼 바다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일정량의 유기물이 들어가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빈 영양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들이 외에 나가면 질병이 있던 고기들도 다 깨끗해지는 거죠. 완치가 돼서 나오는. 그 사람도 아프면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공기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외에서 양식을 하면 이건 지속 가능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지, 먼 바다에 나가서 하는 양식인데 최근에는 뭐 대단한 프로젝트들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으면 이게 한 24만 5천 톤짜리 구조물을 해양 구조물을 중국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2018년에 아마 고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높이만 67m고 그 지름이 110m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조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 그 극지방에 가까운, 그러니까 찬물 고기이기 때문에 연어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 전부 다 새들라이트로 다 컨트롤이 되고 있고 이거는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양식도 해조류와 그 어류, 새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해안에서 아주 복합 양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아주 그 지속 가능한 양식을 하는데 중요하고 전부 전자로 돼서, 이건 제가 노르웨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파동가 높으면 이렇게 바지선에 올라오지 않고 지상에서 새들라이트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뭐 전부 다 그 케이지 안에 수중 카메라가 있어서 다 지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오염 사료 개발은 중요한 연구인데 이게 이제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수산과학원하고 개발했던 그 넙치 저오염 사료인데 물속이 사료를 줘도 다 보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이런 생사료를 사용하면 이렇게 뿌옇게 물이 돼서 바닥이 안 보이는 거죠. 저 생사료를 쓰고 있는 건 뭐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쓰는 인접 국가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 양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강의를 접을까 합니다. 유기 양식은 유기 농업에서 비롯됐고 1990년에 잉어를 이제 독일하고 호주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유기 양식에서는 4가지 기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기 사료를 사용해야 되고 동물 복지를 염두에 두고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장을 운영하는데도 이 운영 관리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기 사료라는 건 어떤 거냐? 다음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으로 만드는 그 성장 촉진제라든가 합성으로 만든 이 색깔을 착색제라든가, 예를 들면 연어에서 아스타잔틴이라는 천연 착색제를 많이 쓰는데 이런 걸 합성으로 해서 만들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넌 프로테인 나이트로젠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유리아 같은 거는 소에서는 쓰는데 이 어류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동물에서 나온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 조작한 머터리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에서도 핸들링 할 적에 이게 아주 잘 스트레스를 안 주고 동물 복지를 준용해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 밀도도 아주 적당히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할 적에 이렇게 죽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주사 같은 이를 사용해서 이제 저 아네스타이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찬물을 바닷물을 얼려 가지고 이런 걸 사용하면 이런 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고, 또 마켓에서도 아주 잘 생리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식장 운영하는 것도 오게닉 유기 사료를 사용해야 되고, 또 모든 인그리디언트들이 추적이 가능해야, 사료원들이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밀도도 낮춰야 되고, 또 유기 가공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신뢰가 없어지면 유기 양식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블링을 할 때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수준의 유기 생산물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연구 동향은 양어사료 쪽에서는 5가지 분야, 양식 분야에서는 2가지 분야.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양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유기 양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근 어류 영양 사료의 연구 동향과 양식 분야의 연구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